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같이 좀 파헤쳐볼 자료들 이거 보니까요. 와, 지금 서울 부동산 시장이 정말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어렵구나 싶더라고요. 뭐랄까, 한국은행 보고서가 하는 얘기가 다르고 또 특정 지역의 가격 움직임은 또 딴 얘기를 하고 심지어 정부 정책이 만들어낸 결과는 정말 예상 밖의 방향으로 튀고 있고요. 참 흥미로운 자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겁니다. 이 서로 막 부딪히는 것처럼 보이는 신호들 속에서 진짜 맥락, 진짜 흐름을 한번 찾아보는 거죠. 아니, 경기를 살리려고 금리를 내렸는데 왜 서울 집값만 불타올랐을까? 그리고 같은 서울 하늘 아래인데 왜 어떤 동네는 폭등하고 다른 곳은 잠잠한 걸까? 또 모두가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던 빌라 시장은 정말 바닥을 찍고 살아나는 걸까? 이런 질문들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료들을 쭉 엮어보니까, 현재 서울 부동산 시장의 단면이 정말 입체적으로 그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책이 이쪽으로 가자 하고 의도한 방향이랑 시장이 난 이쪽으로 갈래 하고 실제로 반응하는 방향 사이에 틈이 막 벌어지는 게 보여요. 그리고 그 틈으로 돈과 수요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면 아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가장 먼저 제 눈길을 끈 건 역시 그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정책이었어요. 보통 금리 내리면 이제 시중에 돈이 풀리니까 경기가 살아날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일반적인 기대죠. 근데 자료를 보니까 결과는 뭐 완전 딴판이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첫 단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기사를 보면요. 한국은행이 작년 10월부터 4차례에 걸쳐서 기준금리를 무려 1%포인트나 내렸어요. 와, 1%포인트면 정말 큰 폭인데. 엄청나게 내린 거죠. 그런데 정작 GDP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효과는 거의 없었다고 봐요. 워낙 대내매적으로 불확실한 상황이 계속되니까 사람들이 선뜻 돈을 쓰거나 투자를 하지를 않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경제를 살리려고 물을 막 부었는데 그 물이 정작 말라있는 논밭으로는 안 가고 다른 데로 새버렸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지점이 나와요. 이 돈이 경제를 살리는 데는 거의 안 쓰이고 상반기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분의 무려 26%를 만드는 데 기여했다는 분석이 나온 겁니다. 26%요? 네. 말 그대로 국가 경제를 위해 푼 돈이 그냥 전부 다이렉트로 서울 부동산 시장으로 빨려 들어간 거죠. 심지어 한국은행 스스로도 이걸 두고 상반기엔 금리 인하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컸다. 이렇게 인정할 정도니까요. 이야, 이거 정책 설계자들 입장에선 정말 머리 아팠겠네요. 경기를 살리자니 집값이 폭등할 것 같고 집값을 잡으려고 하니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그럼 정부가 직접 내놓은 그 10.15 부동산 대책 같은 규제책들은 좀 효과가 있었나요? 핀포인트 뉴스 기사에서 이 상황을 아주 적절한 단어로 표현했더라고요. 바로 풍선 효과입니다. 아, 풍선 효과. 네. 정부가 이제 서울 전역이랑 경기도 일부 인기 지역을 규제 지역 또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꽁꽁 묶어버리니까요. 집을 사려던 사람들이 규제가 없는 바로 그 옆 동네로 우르르 몰려간 거예요. 아, 풍선의 한쪽을 이렇게 꾹 누르니까 다른 쪽이 불룩 튀어나오는 것처럼요.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들이 그렇게 된 건가요? 네, 수원 권성구나 구리시, 화성시 같은 곳들이 대표적이에요. 규제가 발표되기 직전까지만 해도 정말 조용했던 수원 권선구의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이 갑자기 0.2%대 중반까지 확 치솟고 이런 움직임이 아주 가팔라졌죠. 정작 그 규제로 꽁꽁 묶인 서울 안에서는 이건 거래 자체가 사라졌다고 하던데요. 그게 바로 또 다른 부작용입니다. 거래 절벽 현상이죠. 대출을 꽉 막고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는 실거주 요건을 아주 까다롭게 하니까 거래 자체가 뚝 끊겨버린 거예요. 실거주 요건이요? 네. 특히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2년 동안 반드시 실거주를 해야 한다는 의무가 생겼거든요. 그게 왜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게 소위 말하는 갭 투자를 원천적으로 막아버린 겁니다. 자기 돈은 조금만 들이고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그런 투자 방식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 목적으로 전세를 내놓을 집주인이 사라지면서 시장의 전세 매물이 급격히 줄어들고 이게 결국 전세 가격 상승이나 아예 월세로 전환하는 걸 가속화하는 연쇄 반응으로 이어진 거죠. 그렇군요. 규제가 또 다른 문제를 낳고 그게 또 시장을 계속 왜곡시키는 참 악순환이네요. 자, 그럼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서울 내부 시장은 어떻게 움직였을지 궁금한데요.
요즘 다들 똘똘한 한 채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정말 데이터로도 증명이 되는 건가요? 네, 아주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한국경제 기사를 보면 정말 놀라운 수치가 나와요. 강남, 서초, 송파, 이른바 강남 3구의 아파트 시가총액이요. 서울 전체의 43%를 차지했대요. 43%요? 와, 거의 절반에 가깝네요. 이게 2001년에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40%가 안 됐는데 그 격차가 더 벌어진 거죠. 와, 서울의 부가 정말 강남 3구로 더 빠르게, 더 강하게 집중되고 있다는 뜻이군요. 가격 상승률을 보면 더 극명해요. 올해 서울 아파트 가격이 평균 3.13% 오르는 동안 강남구는 7.84, 서초구 7.14, 송파구는 8.58%가 올랐습니다. 평균보다 2배 이상 높게 뛴 거네요. 네, 이게 바로 규제가 반복될수록 사람들이 결국 믿을 건 강남뿐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규제 학습 효과라는 겁니다. 오히려 규제가 강남을 더 안전한 자산으로 만들어준 셈이 된 거죠. 지역뿐만 아니라 아파트 크기에 따라서도 수요가 나뉘는 현상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자료를 보니까 청약시장에서는 작은 집에 사람들이 뭐 구름대처럼 몰리던데요. 맞습니다. AI 분석 리포트를 보니까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소형 평수 1순위 청약 경쟁률이 무려 163.3대 1에 달했어요. 163대 1이요? 네, 아무래도 대출 규제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자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소형 평수로 일단 내 집 마련부터 하자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몰린 결과죠. 그야말로 일단 당첨되고 보자는 심리군요. 근데 진짜 이상한 건 정작 가격이 더 많이 오른 건 또 큰 집이라는 점이에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바로 그게 똘똘한 한 채 현상의 핵심입니다. 시장을 두 개로 나눠서 봐야 해요. 청약 시장에는 자금이 좀 부족한 실수요자들이 몰리지만 실제 매매 시장을 움직이는 자산가들은 이왕이면 하나를 사더라도 확실한 대형 평수에 투자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수요는 강력한데 공급은 한정되니까 가격 상승률이 소형 평수를 앞지르는 그런 역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약 경쟁률이랑 실제 가격 상승률이 따로 노는 거군요. 하나는 생존을 위한 시장, 다른 하나는 투자를 위한 시장으로 분리된 느낌이네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대출 규제 같은 정책이 의도치 않게 시장을 이렇게 분리시키고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아파트 시장을 중심으로 살펴봤는데 솔직히 저는 이 빌라 시장 데이터로 보고 좀 놀랐습니다. 뉴스만 보면 전세 사기 때문에 다들 빌라는 쳐다도 안 볼 것 같았는데 보내주신 서울경제 기사를 보니까 실제 거래량은 오히려 늘고 있었다니 이건 정말 예상 밖인데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데이터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닥을 다지고 조용히 회복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서울의 빌라 매매 거래량을 보면 그 전년 같은 기간보다 8%가 늘었고요. 매매 가격 지수도 8개월 연속으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와, 완전히 얼어붙은 시장은 아니었네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기사에서는 크게 세 가지 요인을 꼽더라고요. 첫 번째는 저점 인식입니다. 저점 인식이요? 네. 이제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 이 가격이면 살만하다. 이런 인식이 시장에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더는 나빠질 게 없다는 심리가 매수세를 자극한 거군요. 네. 기사에 나온 사례를 보면 중구 신당동의 한 빌라는 7개월 만에 가격이 1억 1천만 원이나 뛰기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요인은 수익성 개선입니다. 이건 앞서 이야기한 전세 시장 불안과도 연결되는 지점이에요. 전세 사기 때문에 월세 수요가 늘어난 것과 관련이 있겠네요. 맞습니다. 전세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니까 너도 나도 월세를 찾게 되고 자연스럽게 월세 가격이 올랐죠. 서울 빌라 전체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54%까지 치솟았다고 해요. 절반 이상이 월세 거래였군요. 네. 집주인 입장에서는 임대 수익률이 좋아지니까 이걸 보고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서울 오피스텔 수익률도 4.9%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고요. 그게 참 아이러니하네요. 전세 사기라는 위기가 오히려 빌라 투자자들에게는 기회가 된 셈이니까요. 마지막 세 번째 요인은 뭔가요? 바로 재개발 기대감입니다. 재개발. 네. 서울시가 정비사업 요건을 완화해주면서 낡은 빌라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우리 동네도 곧 재개발되는 거 아니야? 하는 기대감이 커진 거죠. 특히 강서구나 은평구, 광진구 같은 곳들이요. 실제로 작년에 서울에서 빌라 거래가 가장 많았던 곳이 강서구였는데 무려 2,491건이나 거래됐습니다.
와. 재개발에 대한 기대가 실제 거래로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자료들은 서울 부동산 시장이 정말 하나의 공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아주 복잡한 생태계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경제 전체를 살리려던 금리 인하는 엉뚱하게 서울 집값만 자극했고, 또 집값을 잡으려던 강력한 규제는 경기도 집값을 올리는 풍선 효과랑 전월세 시장 불안이라는 나비 효과를 낳았고요. 네, 그렇죠. 서울 안으로 들어와 보면 부는 강남 3구로 더욱 쏠리고 사람들의 수요는 청약시장의 소형 평수와 매매시장의 중대형 평수로 갈라지는 뚜렷한 양극화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것 같았던 빌라 시장은 월세 수익률 상승과 재개발 기대감이라는 두 개의 엔진을 달고 조용히 반등하고 있었네요. 네, 결국 각각의 정책과 시장의 변화가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누구도 예상치 못한 연쇄 반응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특히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 그 AI 리포트에서 언급된 구조적 월세화는 이제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거스를 수 없는 장기적인 흐름으로 굳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여기서 이 자료들을 보신 당신에게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시면 어떨까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다룬 건 주로 정책이나 금리, 입지 같은 거시적인 요인들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AI 리포트 마지막 부분에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하나 있었어요. 신축 아파트 단지 안에 실내 수영장이나 사우나, 조식 서비스 같은 커뮤니티 시설 혁신이 집값을 결정하는 새로운 경쟁력이 되고 있다는 점이었죠. 아, 맞아요. 그 내용이 있었죠. 만약 앞으로 서울의 집값이 계속 오르고 공간의 제약이 더 커진다면요. 부동산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어느 동네에 사느냐라는 전통적인 입지의 문제를 넘어서 그 건물 안에서 어떤 수준의 삶을 누릴 수 있느냐는 컨텐츠의 문제로 옮겨가게 되지 않을까요? 어쩌면 미래에는 아파트 브랜드나 강남이라는 이름표만큼이나 그 아파트가 제공하는 커뮤니티와 생활 편의 시설이 당신의 집값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지도 모릅니다.